정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뉴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자, 첫 번째 만관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만관뉴는요. 친구 A씨의 휴대전화 발견한 환경미화원 법 최면 검사 실시입니다. 그래요? 법 최면 검사? 예, 어제 만관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예. 해당 환경미화원이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 시간이 좀 흐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이제 예.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한강공원 잔디밭 어딘가에서 습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습득한 후에 환경미화원 사무실 개인 사물함에 보관을 해놨다가 이제 개인사가 좀 있었다 그래요. 병가도 냈었고 예. 그래서 까먹고 있다가 다른 환경미화원이 이제 휴대전화를 발견해서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아차차 나도 예전에 발견한 거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제 제출을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예. 이게 본인의 사정도 있고 판단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런 게 또 사실 이러면 또 의혹 이게 또 눈초리가 생기는데. 그렇죠. 최초 발견 시점과 제출 시점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래서 경찰이 이 환경미화원의 진술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법 최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조사 내용을 토대로 또 해당 시점 인근 CCTV를 확인하면서 또 다른 의심점은 없나 이 역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의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이 계속 오랫동안 찾던 휴대전화라서 예. 이거 가지고 또 이른바 스모킹건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중요한 단서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예. 갖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친구 A씨 측 입장도 하나 좀 전해졌습니다. 루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그런 글이 전해졌는데 이전에도 그건 얘기 나왔었는데 예,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좀 제보를 받겠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보요? 예. 이제 본인들이 수집하기에는 너무 양도 방대하고 예. 워낙 좀 여러 가지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제보를 받겠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루머라든지 명예훼손, 말도 안 되는 허위, 음모 이런 것들에 대응하겠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뭡니까? 두 번째 만관뉴는요. P4G 서울 정상회의의 웬 평양 지도입니다. P4G 서울정상회의면 당연히 서울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죠. P4G 서울정상회의는 이제 30일과 31일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네, 엊그제 이틀 동안. 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극복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예. 이런 내용과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개막식 때 사용된 영상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예. 개최지를 소개하는 내용에 서울이 아닌 평양의 모습이 등장한 겁니다. P4G의 P가 평양 약자는 아닐 텐데. 예, 그렇죠? 그런 또 누리꾼들의 이제 약간 조롱 섞인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청와대가 외주 제작사가 만든 영상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외주 제작자가 만든 거다. 그렇죠. 우리 좀 많이 반복되는 모습이죠.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일단 이를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했고요. 지금은 기존 영상 내리고 한강 모습을 담은 수정본으로 올려놨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외주 제작자가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거는 당연히 꼼꼼히 다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발견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 당사자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누리꾼들 혹은 관련자들이 보고 좀 지적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반복되는 실수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실수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예전에 이제 2019년 보면 한스페인 차관급 회담 행사장에서 이른바 구겨진 태극기 논란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전이라던가 이런 영상 속에서의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만관뉴 볼까요? 네, 세 번째는요. 네이버 본사 로비에 놓인 국화들입니다. 네이버 본사요? 예. 이게 저번에 직원. 맞습니다. 직원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죠. 만관뉴에서는 소식을 처음 전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25일에 한 자택에서 네이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유서에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네이버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서
고인이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사 내에 지금 추모 장소가 마련이 됐는데 직원들이 이제 뭐 추모복을 입고 또 헌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대표가 뭐 또 입장 밝힌 게 있다면서요? 예, 그 임직원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받겠다고도 했고요.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가 이 숨진 직원이요, 퇴사 조치하면서 계정을 삭제했다. 예. 뭐 업무 기록 확보하기 어렵다. 수사 관련해서 예.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예. 해당 직원의 계정, 이제 본인 원래 직원들이 이제 사내에서 사용하는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계정이 이제 사망한 지 이틀 뒤에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뭐 네이버 관계자는 예. 이제 뭐 퇴직금이라던가 임금 처리 절차에 의한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일단은 밝힌 상태인데요. 예. 노조 측은 이 계정에 뭐 회사의 출입과 관련된 기록 아니면 뭐 업무 지시 관련 메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통해서 꼭 데이터가 보존돼야 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정상적인 퇴사가 아니고 죽음에 따른 조치인데 예. 이렇게 서둘러서 계정을 삭제해야 되느냐. 이런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데이터는 뭐 보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니까요. 예. 뭐 잘 보관만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뭐 증거라던가 이런 거를 밝히는 데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방관이 뭡니까? 네, 네 번째는 GS 리테일 사장 교체 실무자 징계입니다. 그래요? 예. 이거 저거죠? 그때 그 남성 혐오 포스터. 그렇습니다. 일부 뭐 문제가 돼가지고 불매 운동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이 조윤성 GS 리테일 사장은 편의점 사업부장에서 물러났고 예. 마케팅 팀장은 보직해임, 직원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망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두 분 직접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모수 검찰총장 후보자, 예전에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요. 검찰총장.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제 단독 채택됐고 여당에서 이제 33번째 야당 패싱이라고 하는데 장관급. 자, 먼저 장경태 의원님, 이거 단독 채택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일단 국민의힘은 개점 휴업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국회 개원이 1년이 넘었지만 국회 부의장 추천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협의를 많이 하자라고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협의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장단, 국회는 의장 1명에 부의장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국민의힘 몫인 국회 부의장조차 지금 뭐 추천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 의장단 구성도 못한 상태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저도 지금 인사청문회 1년 동안 5번 정도 해봤습니다. 근데 본인들께서도 그러세요. 뭐 이게 참 반대하기도 참 그렇지만 반대 입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맹목적 반대라든지 실적 쌓기용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그게 누적되면 양치기 소년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러면 또 그 부분을 협의를 하시면은 정말 좀 더 바람직한, 좀 더 성숙한 인사청문회 문화가 되지 않을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보니까 야당석은 다 비어 있더라고요. 네. 참한 건데. 아마 현장 가면 화병 날 것 같다. 그래서 예. 안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예. 저도 실제로 그 임혜숙 과기부 장관 당시 후보자 예. 그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야당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도착도 안 했는데 이미 시작했었고 야당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도 주지 않았고요. 여당은 이제 표결도 없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국회법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사후에 과방위원장께서 총대 메고 사과를 하셨지만 이미 임명이 된 이후에 얼마나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에서의 그 불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현장에 있으면 진짜 화병 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의중에 따라서 민주당이 장악한 그 국회까지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모양새가 좀 북한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당 독재 체제와 흡사한 모습 아닌가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33번째 단독 채택인데요. 저희가 말합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단독 채택이 30건이었거든요. 30건 합쳐서요? 예. 예.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33번째 단독 채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단독 채택하고 그런 거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병 대신 그냥 참고 안 간 게 아닐까라는 농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임기 오늘 시작합니다. 2년 임기. 그리고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앞으로 이제 대충 했던 그림은 좀 그려진 것 같은데 이미 박범계 법무장관이 그려놓은 것 같은데 조직 개편 예고돼 있고 이제 대규모 이제 대폭 검사장급 인사도 좀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먼저 허은하 의원님. 김호수 후보자가 어떤 분인지 본다면 뭐 향후 어떻게 이제 할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호수 후보자가 작년에 라임 사건 보고받은 위치였던 거 그리고 또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에 약 8개월 동안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라임 사건 수임하고 고액의 자문료 받은 거 알고 계실 테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청산하겠다고 나섰던 전관예우라는 적폐거든요. 그리고 또 김호수 후보자 아들은 공기업에 지원하면서 굳이 이제 예전 버전으로 아버지가 북부지검장이라는 문구를 기입한 것이 밝혀졌고 그 채용에 대해서도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이 또한 문재인 정권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거든요. 그래서 조직 개편에 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검사장들이 보임된 지 1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를 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거나 또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여당이 채택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경태 의원께서는 김호수 리더십 뭘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단 검찰 내의 안정적인 재정비가 하실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찰총장 추천 인사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요. 뭐 사실 기수도 높고 또 전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다 거치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 요직 중에 요직인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이명박 정부 당시 했었고요. 검사장 승진은 박근혜 정권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요직과 검찰 내에서 어찌됐건 신망과 능력을 높이 사고 있는 분이란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이 여러 가지 방금 로펌 당시에 정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로펌에 속하는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수임하거나 모든 사건을 변론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비리다라고 얘기하시거나 혹은 마치 아들에 대한 이 채용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께서 무능하다라고 시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이 여러 가지 여러 검찰 개혁과 과제 또 이 보완과 완수라는 측면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앞으로 역할을 잘 하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앞으로 이제 이른바 검찰 개혁 마무리 투수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뭐 잘 하시길 바라죠. 알겠습니다. 그럼 허은하 의원께서는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검찰총장?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법무부 차관 시절 친정부적인 성향을 드러내서 이미 검찰 내부적으로도 좀 신임을 잃은 인사입니다. 미들맨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언급한 김호수 후보자 본인의 문제에서나 청와대로부터 후보자가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서나 검찰 내외부적으로 신뢰받기도 좀 어렵고 정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총장이 돼서 또 믿을 것은 청와대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청와대 검찰총장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예. 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 자, 김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이거 방향성 당연히 여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허은하 의원님부터 좀 견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은
그 민주당 입맛대로 뭐 검찰을 난도질하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검찰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불공정과 전관예우를 혁파하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시다. 이제 그러한 기대에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제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한다는 검찰 개혁 좀 보면 그 검찰총장의 허가 없이는 수사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검찰의 손발을 묶는 거라던가 또 수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공수처를 좀 억지로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불공정과 정관예우 온상인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금 앉혔고 또 그것도 야당의 반대까지 무시하면서 임명하는 정권을 보면서 어떻게 국민이 검찰개혁을 신뢰할 수 있을까? 또 국민을 운운하는 것도 좀 부끄럽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이 쫓아낸 윤석열 전 총장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허나 의원께서는 전관예우란 적폐청산 이게 검찰 개혁의 기본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경태 의원께서는 앞으로 검찰 개혁 뭐가 방점이어야 됩니까? 앞으로 검찰의 셀프 면죄부는 없어야 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가 되어야 됩니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공정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요. 설사 자신의 일가와 관련된 수사일지라도 외압이나 어떤 의혹이 전혀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이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 친정권 인사다라고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뭐 보고를 받거나 그러면 친정권 인사고 또 보고받지 않으면 패싱 인사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이 바라는 이 공정한 수사 또 평등한 수사, 인권 보호하는 수사를 잘 하시길 뭐 잘한다고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말 잘 하시길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조선열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두 분 의원 모습도 함께 감상하시면서 토론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판단 옳다고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님 먼저. 뭐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구형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이 코멘트하기는 적절하진 않고요. 다만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꼭 규명되길 바랍니다. 다만 조금 뭐 다소 엉거주춤하는 수사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뭐 병원 관여인지 정치적 수사인지 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뭐 구형이 실형으로 판결이 나면 긍정적인 요소로는 볼지 못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우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답변으로 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소득 논쟁,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사이에 불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먼저 차별급식 시즌2다 이런 발언을 한 게 발단이 됐고요. 그럼 이게 먼저 뭐 기본 전체 다 하느냐 또 선별이냐 이게 핵심 그 이슈 같은데요. 이 공방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장경태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일단 복지 퍼즐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역 모양인지 니역 모양인지 큰 것 작은 것을 잘 골고루 잘 이 맞춤형 복지를 보고요.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이 복지 논쟁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 복지 정책이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 부합하는지 또 혹은 사각지대를 제대로 메우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공방은 앞으로도 정치권에서는 좀 더 정책 공방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 이게 기본적으로는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은 좀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예. 이재명 지사가 당내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기본소득 비판이 들어오자 그 뒤에 억지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을 좀 끌어들인 모양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소득이라는 것은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 시도입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이 시도가 근로의혹이라던가 복지 모델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지 사실은 살펴봐야 한다고 하면서 또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을 좀 강조했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이제 무언가를 나눠줘야겠다라는 그 당위성이 낳은 어떤 상상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를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좀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 재원도 국민에게 걷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대책이 되는지는 솔직히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이 아이디어가 뭐 이제 당연히 대선을 이제 대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다른 이제 대권 주자들은 충돌을 피하면서도 주요 공약, 기본소득 이걸 다시 뛸 기회를 잡았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먼저 장기태 의원님. 네. 서울과 경기도 각 지방 정부 간의 색깔 차이를 드러내는 것 또한 저는 정치권이 이 정쟁 경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 또 지방 정부가 정책 경쟁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안심소득인데 안심이 안 되죠. 사심소득 같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뭐 17조나 되는 재원일 서울시 1년 예산이 지금 한 50조 정도 될 텐데요. 그 1년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를 텐데 또 그러면서도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 규모의 복지 정책은 사실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나 추경 얘기할 때 17조 하면은 중앙정부에서도 국채 발행합니다. 근데 서울시 정부가 이 17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 10조만 넘어가도 개수 조정해가지고 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이익공유제라든지 손실보상제라든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또 1, 2, 3차,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하지 말라고 해서 또 재난지원금 지급한 적도 있고 또 국채 발행하면서도 지급한 적 있고 1, 2차 때는 반대하시다가 3차 때는 또 하자고 하고 4차 때는 또 하지 말자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일관된 복지 정책에 대한 기조를 좀 가지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또 중앙당의 그러니까 어떤 이 국민의힘 당의 입장과 또 이 당 소속 시장의 입장이 또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좀 어디에 눈높이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또한 제가 안심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혹은 사심소득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여러 가지 근로조건 과정에서 소득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환경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업무나 역할이나 근로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월급이 적은 게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떤 특정 이 급간을 정할 경우에 근로의욕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정밀하게 아무튼 설계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급조했다라고 혹은 오히려 이 오세훈 시장이 또 이 대선을 포석에 둔 오히려 스스로 그런 공약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네. 그럼 전 이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뭐 재원 마련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소득 주도 성장이나 뭐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거의 둔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선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크게 홍보하는 것으로 좀 비춰집니다.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은 4년 넘게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한다.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다시 기본소득 얘기로 돌아오면 그 현금 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세금으로 현금을 나눠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세금을 덜 걷는 거. 그게 먼저 아닐까. 그러니까 걷고 나눠주는 행정비용까지 따지면은 훨씬 더 그게 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국민의 명목 소득만 늘려주겠다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그 지금 현재 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자체가 아시다시피 처절한 경제 파탄으로 우리가 귀결됐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개인이 정책적으로 좀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접근을 계속하다 보면은 경제 파탄으로 분노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추가해서 말씀하실 거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이제 6월 10일이죠. 열리는데 이른바 윤석 돌풍 신도림이 지금 아주 거셉니다. 일단 이 현상 관련해서 먼저 두 분 다 초선인이시니까 생각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장경태 의원님.
뭐 일단 40세 이상이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네네. 사실 너무 이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통한 뭐 62년도 군사정권 당시에 이 박정희 당시 장군께서 이 후배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항 아니겠습니까? 헌법상의 40세 이상 규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젠 너무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 개헌 절차가 워낙 또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개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이 가까운 미래를 먼저 만들어가는 게 또 가까운 미래를 먼저 설계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피선거권이 지금 만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일치시켜서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든지 교육감의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만 16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의 어떤 가까운 미래를 먼저 설계해가는 좀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행 법률상 개정할 수 있는 사안부터 우리가 먼저 찾아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30대 중반의 당대표 후보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거는 뭐 그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는 저희 당이 쇄신했고 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꼰대 정당이라는 그 이미지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대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이준석 현상은 국민의힘이 지금 춤추게 만드는 현상이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는 그래서 대선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너무 꿈보다 해몽이 더 좋으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찌됐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탄핵의 강을 건너고자 하는 보수 지지층의 강력한 열망이 투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탄핵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관여하거나 뭐 책임 있는 분들이 더 이상은 이제 그 시대를 종식하자라는 강력한 열망이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중진의 한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님들 중에서도 어찌됐건 수도권 의원님들이 많은 또 의정 활동을 해주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대부분 낙선하셨죠. 그 단적인 예가 조영 후보 에베레스트 발언입니다. 이 나경원 후보가 동작에서 이준석 후보가 노원에서 출마했었는데 두 분이 만약에 대구에서 출마하셨다면 당선되셨겠죠. 그러니까 자꾸 8053만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당선되신 건데 어찌되었건 이 중진 의원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건 한 사람에게 너무 몰려서 책임이 쏠리는 책임과 기대가 같이 쏠리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하고 계신 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밖에서 대해서 밖에서 보시기에 만약 그렇게 보인다면 저희 중진들께서 반성을 하셔야겠지만 내부에서 바라보는 저희 중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하셨고 노련하게 하고 계시고 어제 뭐 백분 토론도 보셨겠지만 서로를 감싸주고 그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로 생각하고 있다. 좀 더 젊어지고 또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선의 그 깊이와 넓이를 넓혀가고 계셔서 저희는 그 중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갖고 있다. 이준석 현상에 대한 싶습니다. 기대도 분명하지만 사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허 의원님은 당연히 이제 좀 더 변화를 바라시는 마음이겠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 좀 다른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당내 상황을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아는지 저희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저희의 쇄신의 시작은 이미 시작됐다. 터닝포인트를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과 그 또 신인간 조국의 시간 책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다 됐네요. 자, 오늘 두 분 초선일전 토론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호선의 출발사 지금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세계는 시방, 새 시방 코너입니다. 자, 함께할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가장 먼저 시리아로 가보시죠. 내전이 지금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바샤르 대통령, 알라샤드 대통령이 사선 연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치러진 시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21년째 집권 중인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95.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요. 예.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1,800만 명 중에서 1,420만 명이 참여해서 78.66%였습니다. 1970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 30년간 독재를 했던 아버지 하페즈 알라사드에 이어서 2000년 대통령이 된 바샤르 대통령은 앞으로 7년간 더 재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이미 선거 전부터 바샤르 대통령의 연임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상당히 일방적인 선거였습니다. 일반적인 선거였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먼저 시리아 정부가 유권자 1,800만 명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시리아인들과 해외 난민 600만 명 정도는 아예 투표를 못하도록 했고요. 네. 또 처음에 이제 후보로 등록한 51명 중에서 시리아 헌법재판소가 단 3명의 후보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나머지 2명의 후보는 바샤르 대통령 당선을 위한 어용 후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내전이 시작돼서 많은 야권 인사들이 해외 망명을 한 상태임에도 연속 10년 이상 시리아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네. 야권 인사들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서방 5개국 외무장관들은 선거 전에 공식 성명을 통해서 유엔의 감독하에 모든 시리아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대선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알아사드 대통령 그 독재에 대한 비판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11년 내전 때부터 정말 특히 극심한 그 유혈 진압 때문에 또 사실은 악화됐었는데. 네네. 예. 언제부터 이런 그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앞서서 아버지에 이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하페즈 대통령 당시부터 시리아의 철권 독재 정치가 상당히 악명이 높았는데요. 아버지 때부터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하페즈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신에 대한 뭐 반체제 인사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로켓포 공격을 한다거나 전투기로 폭격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정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잔인한 수청이라든지 또 반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는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했고요. 당연히 언론과 인터넷은 통제가 됐겠죠. 그래서 시리아 국민들의 삶 전체가 이제 통제당하고 감시당하는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의 주간지인 퍼레이드는 그 아들인 바샤르 대통령도 세계 최악의 독재자 12위로 꼽았고요. 또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은 이 내부 정보 기관이 서방 국가에 알려진 것만 해도 17개로 이 비밀 사법 경찰들이 도처에서 감시하고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치안이 가장 좋은 이슬람 국가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2011년 이 당시 아랍의 민중봉기가 벌어지던 다른 나라의 소식을 듣고 이 시리아 청소년들이 낙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4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시리아 반정부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대를 향해서 유혈 강경 진압을 하거든요. 실탄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시리아 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럽연합은 정부군의 유혈 강경 진압을 비판하면서 EU 입국 금지라든지 또 유럽연합 내의 자산 동결, 시리아 석유 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결의를 했고요. 이번에 이 대선 때문에 이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시리아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시리아에 대한 일방적이고 비인간적인 강제 조치라면서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정말 부전자전이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또 부자 세습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이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리아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리아의 국민 대다수는 이슬람 수니파입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 있는 바샤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바트당은 이 전체 인구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라고 하는데요. 알라위파.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척박한 땅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교육과 경제적 이권으로부터 소외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알라위파가 이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사실은 대다수인 수니파 국민들을 좀 견제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프랑스가 의도적으로 알라위파를 비롯한 소수 종교인들을 우대를 하면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알라위파를 군인으로 특히 많이 입대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식민 지배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군 권력을 알라위파가 장악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권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직업 군인의 70%, 장교의 80%가 알라위파이기 때문에 군부와 정권은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샤르 정권이 몰락하고 수니파 정권이 탄생한다면 알라위파를 비롯한 다른 소수 종교인들 역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바샤르 대통령의 집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이 시리아 내전도 어떻게 보면 또 국제전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시리아 내부의 어떤 복잡한 상황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포갑 정치에 반대하는 시리아 국민들의 시위로 시작이 됐지만 시리아 정부군에서 탈영한 수니파 장병들을 중심으로 한 반군이 형성이 되면서 내전으로 번졌는데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터키 같은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반군을 지원하게 되고요. 또 그러니까 사우디와 적대 관계인 시아파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 반대편에 서 있는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대리전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게다가 시리아의 혼란을 틈타서 2014년 IS가 준동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고요. 또 수세에 몰리던 시리아 정부군의 요청으로 2015년에 러시아까지 참전하면서 말 그대로 국제전으로 확전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또 반군이 분열을 하게 되고 이제는 도대체 왜 싸우는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한테 축전도 보냈던데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처음부터 시리아 정부군 편이었고요. 사실 러시아가 참 나쁜 게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최신 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실험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내전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들은 아직도 북서부 이들립주를 거점으로 저항을 하고 있고요. 또 북동부의 쿠르드족 지역은 미군의 지원하에 자치를 하고 있어서 시리아 전체 지역의 3분의 2 정도만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터키, 이스라엘, 이란 등 각국 군대도 시리아에 주둔 중인데요. 특히 이스라엘은 바샤르 정부를 지원하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38만 명에서 최대 59만 4천 명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560만 명이 해외로 떠났고 670만 명은 시리아 국내를 떠돌고 있어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고 또다시 알라사드 대통령이 또 실년 연임으로 당선됐군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고통이 참 극심할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시리아 정부는 내전 종식을 일찌감치 선언하면서 고향을 떠났던 시리아 국민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반군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부군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국민들을 체포하고 있어서 많은 난민들이 시리아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요된 전쟁 비용이 1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50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또 내전으로 폐해가 된 이 시리아는 대건에만 약 4천억 달러, 약 44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리아 어린이의 60%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요. 유엔은 인구의 80% 이상이 빈곤층이고 특히 200만 명 이상은 극빈층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전력막 파손과 또 의료 시스템 붕괴를 비롯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시리아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3시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첫날이죠. 6월은 축구의 계절입니다. 예. 축구대표팀 벤투호 5일과 9일, 13일에 안방의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월드컵 2차 예선 3연전을 치릅니다. 예. 해외파 선수들 총 출동하고요. 시즌을 마친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이재성 등등 다 모였습니다. 동시에 제주도에서는 올림픽 준비하는 우리 아웃팀 김학범호도 소집이 됐습니다. 이강인, 이승우, 백승호 선수에게 아마 축구 팬들은 눈길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축구 담당이어가지고 6월에 참 바쁘겠다. 형님 팀, 동생 팀 다 챙겨야 되는데 했었는데 예. 사실 그 해외파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귀국해서 자가격리를 좀 완화시켜주는데 그 조건이 파주 NFC에서 코호트 동일 집단 격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종의 코로나 버블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라서 취재진도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얘기할 기회가 없고요. 기자단에만 공지되는 비공개 링크 그 주소를 주거든요. 축구협회가. 거기에서 질문을 이제 기자들이 댓글로 남기고 그거를 축구협회 직원이 실시간 매일 선수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런 형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자, 손흥민 선수도 네. 오는 거니까. 네, 왔습니다. 왔어요. 네. 예. 최고의 시즌을 마치고 왔는데 직접 얘기도 들어보면 좋을 텐데 네. 아쉽네요. 사실 이럴 때 만나서 시즌 소회도 듣고 이적설도 묻고 좀 하고 싶은데 네. 대면이 아니라서 답답하죠. 특히 이적설. 네. 그렇죠. 대한축구협회 유튜브에서 어제 파주 NFC 훈련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서 사실 그걸 저도 봤는데 네. 선수들 되게 밝은 표정으로 몸을 막 풀고 사이클도 타고 뛰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손흥민 선수 월드컵 예선에서도 캡틴으로 활약을 하겠지만 화두는 토트넘 계약 상황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큰 변수가 나름 생긴 것 같습니다. 손흥민을 토트넘으로 영입했던 옛 스승, 또 2018-19 시즌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끌었던 포체티노. 네,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말이 되냐 싶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파리 생제르맹 사령탑인데 간지 반년밖에 안 됐어요. 계약 기간도 1년 남았고요. 근데 사실 포체티노 감독 있을 때 데스크라고 해서 델리알리, 에릭손, 손흥민, 케인 이끌고 맞아요. 한때 그 유행했죠. 네, 전성기를 이끌었던 감독이잖아요. 네. 근데 다시 토트넘에 간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또 지단 감독이 떠난 레알 마드리드도 포체티노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포체티노 감독이 왜 중요하냐? 이 분이 오시면 케인이나 손흥민이나 좀 더 우리 한번 다 해보자 으쌰으쌰해서 남게 되지 않느냐 이런 계약 상황과도 맞물려 있어서 현지에서도 관심이 뜨겁고 저희도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또 관심 많은 거 개인적으로도 또 움직이는 테니스일 텐데 테니스 소식도 가져오셨네? 프랑스 오픈? 네, 프랑스 오픈에서 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 사실이란 말 제가 굉장히 많이 하네요. 세계 랭킹 2위이고 요즘 제일 잘 치는 선수인데 정신 건강을 위해 기권하겠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정신 건강이요? 네. 이번 대회 앞두고 오사카 선수가 대회 기간에 언론 인터뷰를 안 하겠다. 기자회견에서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전에 나왔던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 다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 진 다음에 하는 인터뷰는 넘어진 사람을 또 발로 차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마음고생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랜드슬램에서 선수가 인터뷰를 거부하면 벌금이 최대 2만 달러, 2,200만 원이에요. 선수는 인터뷰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혀. 근데 그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제 오사카 선수가 나 안 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했고요. 실제 오사카는 1회전에서 이긴 뒤에도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15,000달러, 1,600만 원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대회 조직위도 으름장을 놨어요. 계속 너 인터뷰 거부하면 최대 실격도 가능하고 다른 메이저 대회에서도 페널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오사카 선수가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면서 중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의무조항인 것은 다소 구식이다 하면서 뜻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오사카 선수가 어떤 질문 넘어진 선수를 발로 쓰러뜨리는 것 같다라는 게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요? 오사카 선수가 이제 메이저 대회에서 4번이나 우승한 차세대 여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호주 오픈 또 US 오픈에서 2번씩 우승을 했는데 둘 다
하드코트죠. 네, 윈블던이나 프랑스 오픈에서는 굵직한 성적을 낸 적이 없는 거예요. 클레이 코트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클레이 코트가 있는 프랑스 오픈에서는 32강이 최고 성적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마다 이제 기자들이 너 하드코트에서는 잘하는데 흙바닥은 왜 못하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계속 들으니까 이제 본인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오사카 선수가 좀 성격도 좀 내성적이고 네. 뭐 그런 선수인가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리고 오사카 선수가 이제 뭐 보면 헤드폰을 쓰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 준비할 때 이제 들어올 때.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마음이 안 좋고 본인이 내성적이라서 그런 걸 좀 감추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이번 기회에 털어놨고 나 우울증 앓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대중 앞에 서서 뭐 말하고 이러는 게 괴로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팬들은 좀 아쉽겠습니다만.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6월의 첫날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